구조 접속이라는 구조 접속.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연결이라는 것이 말이죠.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연결이 아니라 스트럭처럴리 커플링 된 거예요. 끊임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조 접속돼 있기 때문에 어떤 상호 섭동작용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그 마뚜라나하고 바렐라는 이런 그 인식론을 제기하면서 그 기존의 그 다윈의 진화론하고는 또 다른 주장을 해요. 그 다윈의 진화론의 핵심 개념은 자연 선택론이잖아요. 내추럴 셀렉션, 그죠? 자연적으로 선택되는 거죠. 내추럴 셀렉션.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마뚜라나하고 바렐라는 자연 표류, 내추럴 셀렉션이 아니라 이거 잘못 썼네요. 내추럴 드리프트를 중요해요. 내추럴 드리프트.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자연 표류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 아니라 자연 선택이 아니라 내추럴 드리프트, 자연 표류, 자연적 부동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주의할 게 뭐냐면은 이게 자연 선택을 또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자연 선택도 굉장히 그 자체가 여전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연 선택보다는 내추럴 드리프트가 훨씬 더 많은 걸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저기 마투라나하고 바렐라는 이걸 주장하는 건데, 왜 자연 선택이 아니라 자연 표류를 주장하냐면은 이 인식하는 주체의 어떤 그 능동성, 그죠? 인식하는 주체들이 이 세상에 적응해 갈 때 단순히 수동적으로 적응하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자기 인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 능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신체가 때로는 수동적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능동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윈의 자연 선택은 그 능동성을 제대로 못 봤다라는 거예요. 이 마뚜라나하고 바렐라는. 그래서 내추럴 실렉션이 아니라 내추럴 드리프트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동성과 능동성을 구분해서 능동성을 강조하는 것도 누구예요? 스피노자가 그걸 주장했잖아요. 그 에티카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속 상태에서 벗어나려면은 그 우리가 능동성을 또 스피노자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내추럴 실렉션이라는 게 뭐예요? 그 제가 옛날에 요걸 이제 진화론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워러월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워러월드. 그 다이하드 주인공이 누구죠? 다이하드 주인공. 그 사람이 나오는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지구가 이렇게 환경 재난이 와갖고 지구가 다 물로 뒤덮였어요. 물로 뒤덮여갖고 사람들이 막 여기 아가미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가미가. 근데 진화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워러월드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냥 막 그 물속에서 생활하다가 내 몸이 거기 적응돼서 갑자기 내 귀에서 아가미가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진화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내추럴 실렉션이 뭐냐면은 워러월드 세상이 왔어요. 워러월드 세상이 왔는데 사람들이 오랜 세대를 거치면서 특히 그 난자가 만들어지고 정자가 만들어지고 난자하고 정자가 수정되는 과정에서 그 유전자 변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 알매나무 앞부분에서 그 마뚜라라가 쭉 설명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인데 변이가 많이 생기죠. 그죠? 그때 우연히 아가미를 만들어내는 그 변종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워러월드가 아닌 세상에서는 잠시 그 아가미가 있는 변종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이상한 거죠.
걔는 적응을 못하고 바로 죽어버려요. 그런데 워러월드 세상에서는 어쩌다 잘못해갖고 일종의 유전병이죠. 유전병으로 인해서 아가미가 생긴 그 변종이 만들어지면은 걔는 오히려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를 거듭할수록 개 자손은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죠? 아가미가 없는 자손은 자꾸 그 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 인간이라는 그 집단의 유전자 풀로 봤을 때 아가미를 만들어내는 유전자의 수는 점점 증가하는데 아가미를 만들어내지 않는 유전자는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아가미를 가진 개체가 내추럴 실렉션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자연 선택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론에는 그 인식 주체, 행위 주체의 능동성을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 실렉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능동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실렉션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왜 초이스라는 개념 있잖아요. 우리 교육학에서도 스쿨 초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 선택 이론. 근데 이 초이스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것 중에서 선택하는 건데 이 실렉션은 그냥 있는 것에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선택하는 주체의 능동성을 포함한 개념이기는 해요. 우리가 그 2025년도부터인가 하려는 고교 학점제가 그게 단순한 초이스가 아니라 그 실렉션을 전제로 하는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고교 학점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교과나 과목을 단순히 초이스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고교 학점제는. 실렉션 하는 거죠. 새로운 교과나 과목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실렉션 되지 않는 교과나 교사나 학교는 그거는 실렉션에서 탈락되는 것이고 세계 변화에 맞는 그 교과나 과목은 이거는 실렉션 돼야 되는 그런 개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실렉션도 어느 정도 능동적인 개념이지만은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라고 본 거예요. 이 마뚜라나는. 그러니까 이게 내추럴 드리프트는 어떻게 돼요? 이 드리프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왕좌왕한다는 거 아니? 우왕좌왕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한 개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고, 굉장히 뭡니까?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수련을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서 이제 이 마토라나는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 그 동그라미 화살표 중에 가운데 타원형 화살표, 이 신경계가 너무 고도로 발달된, 그러니까 들레즈식으로 표현하면은 무한히 변형 가능한 신체가 됐어요. 인간은 이미. 무한히 변형 가능한 신체. 사실 인간들 말이죠. 우리 한번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전개돼도 우리 인간들 다 적응하잖아요. 결국은 적응하면서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단점도 있다고 그랬죠. 단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너무 출렁거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단점도 있지만은 진화 단계에서 인간은 언어적 영역을 언어적으로 구분하는 언어를 만들어내면서 의식이 만들어지고 자의식이 만들어지면서 자아라는 허구적 관념을 또 갖게 돼요. 이게 이제 그 바렐라가 그 몸의 인지과학에서 이것을 그 동양 철학하고 연결시키면서 아주 그 흥미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알메나무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복잡성 교육에서는 그 자아는 허구적인 것으로 봐요. 불교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자아라는 것은 셀프,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셀프, 그 자아. 우리가 굉장히 자아에 집착하거든요. 근데 그런 자아도 그러니까 인간은 의식을 갖고 언어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허구적 관념도 얼마든지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거를 이제 좀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측면은 인간은 그 언어 속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언어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고도의 지적인 문명을 이룩하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골치 아픈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고도의 지적인 행위잖아요. 이게 언어가 있기 때문에 또 결국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또 이 알매나무 뒷부분에서는 쭉 합니다. 축성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얘기인데 제가 이제 그 여전히 질문은 저는 이제 무슨 질문이 나올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 좀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여전히 이 주체와 객체가 분리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전히 잘 마음에 안 와닿으실 거예요. 그거를 설명할 때 이 앞에 알매나무의 앞부분에 색지각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색지각이라는 게 결국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지식을 어떻게 만들어낸가 그거를 결국은 가장 설명하기 쉬운 색 현상, 색지각을 갖고 그게 설명하기가 너무 좋아갖고 이 마뚜라나하고 바렐라는 그걸 설명하는 건데 우리 세미나에서도 몇 번 다뤘던 내용인데 제가 조금 이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질문 받고요. 네, 여기 그림 보이시죠? 네. 요게 이제 그 알배나무에서 내추럴 드리프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들어간 그림인데요. 여기 이제 산이 있어요. 여기 산이 있으면은 이 산 정상에서 물을 떨어뜨리면은 이 물방울이 쭉 흘러가잖아요. 네. 여기저기로 막 흘러가는 거. 이게 이제 내추럴 드리프트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그림인데 이 물방울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모르잖아요. 네. 모르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물방울이 흘러가는 궤적을 결정하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모를 뿐이지 이 물방울이 떨어질 때 그 물방울에 떨어지는 각도, 뭐 바람세기, 그다음에 그 물방울이 부딪힐 때 그 땅바닥에 모래 알갱이의 크기, 모래 알갱이의 역학적인 변화, 이거를 만약에 다 계산할 수 있다면은 또는 사후적으로 그걸 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내추럴 드리프트, 그다음에 이 복잡계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지만 그 모르는 게 왜 모르냐면은 그 너무 변수가 많아서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변수라는 것 자체가 또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모를 뿐이지 그 인과관계는 필연적인 거죠. 그런 면에서.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연구할 때는 이 변수를 다 할 수는 없고 아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는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 몇 개만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죠. 뭐. 아니, 그거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걸 그 변수를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 인과관계는 필연적이지만은 그걸 다 설명하지 못하죠, 사실은. 네. 네. 그래서 그 색조 현상을 어떻게 잠깐만요. 슬라이드 보이시죠? 제가 우리 세미나 때도 한 건데 한번 우리 인식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우리 한번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여인을 본다는 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여인을 이렇게 인식하게 되냐면은 우리 몸하고 이 여인 사이에는 이런 수많은 전자기파가 있는 거죠. 이 전자기파가 가장 파장이 짧은 감마선부터 파장이 긴 장파까지 있는데 우리 몸이라는 복잡계는 아까 그 섭동이라는 것은 이제 마뚜라나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몸이라는 복잡계는 이 수많은 전자기파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인 요 가시광선에 의해서만 섭동되도록 그렇게 진화를 해온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수많은 전자기파 중에 저 여인의 몸과 우리 사이에 있는 가시광선이 그 저 여인의 몸에서 부닥쳐 나왔던 이 가시광선이 우리 몸에 섭동작용을 일으켰을 때 우리 신체가 변하죠. 그죠? 우리 시각기를 통해서 우리 뇌가 변하고 그리고 뇌와 연결된 우리 몸의 다른 부분이 변하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저 여인을 볼 때 저 이미지만 딱 만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도 생기고 또 의미도 부여하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은 곧 뭐예요? 우리 신체의 변화예요. 그리고 우리 신체의 변화를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스피노자가 에티카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 인간의 모든 관념은 신체에 대한 관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이클 폴라니도 모든 지식의 근원은 우리의 신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바로 이 의미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신체의 구조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리얼리티라는 말을 쓰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에서 이제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실제하는 게 뭐냐? 진짜로 존재하는 게 뭐냐 했을 때 그 실제는 주체도 아니고 주체도 아니고 객체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바깥 세상하고 같이 만들어낸 내고 또 의미를 부여하는 이 여자 예쁘다. 응? 이 여자 예쁘다. 그런 의미. 그리고 그런 그 의미를 만들었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이거는 주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객관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 이제 공간적인 결국은 비유적 설명인데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그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이 세상이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간객관적 인식론에서는. 근데 그게 마음에 이렇게 맞다 이렇게 얼른 안 와닿죠. 그게 무슨 말이 되냐. 분명히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고 저 바깥에 이 여인이 있는 것도 맞지 않느냐. 근데 따지고 보면 그 말 틀려요. 우리 몸 바깥에 저 50m 전방에 저 여인이 있다는 것도 결국은 우리 몸의 변화에서 만들어낸 의미고 이미지고 세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저 여인 가까이 가서 이렇게 옷을 만져보면 옷이 섬유로 되어 있고, 하얀색이 섬유로 되어 있고 있지 않느냐? 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냐? 무슨 말씀이에요? 그때 말하는 그 섬유니 하얀색이니 하는 것도 결국은 그것도 우리 몸과 이 세상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우리가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고 의미고 세상이죠. 아니 그러면은 이걸 설명할 때 이 전자기파 이거 가시광선 이거 실제로 존재하는 거 아니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냐 아니냐?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도 결국은 인간의 몸이 만들어낸 이미지고 세상이고 그거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떤 외계인이 있어요. 이 외계인은 그 몸의 구조가 이 감마선에 의해서 섭동되도록 그런 별에 살다 왔어요. 그러면은 뭐 감마선이 아닌 다른 거에 의해서 섭동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외계인은 이걸 이렇게 설명할까요? 뭐 가시광선 이렇게 막 설명할까요? 이 여인이 하얀색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섬유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까요? 그렇게 인식할까요? 아니죠.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가 뭔지 이런 것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 때 이 착시 그림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메를러 뽕띠가 주장한 거예요, 처음에. 메를러 뽕띠가 현상학자로서 관객관적 인식론의 그 시조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착시에 대해서 메를러 뽕띠도 언급을 했고요. 이건 착시가 아니라 우리 몸의 구조가 저 그림하고 같이 맞물려서 만들어낸 이미지예요. 여기 이 실제로는 이게 평행선인데 평행선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저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 색 현상을 갖고 많이 설명을 하죠. 우리가 우리 잘 아실 텐데 이 색조, 색 현상의 구조는 세 가지라면서요. 색조가 있고 채도가 있고 명도가 있다. 이게 이제 파란색하고 이쪽하고 이게 보색 관계죠. 이렇게 대각선이. 근데 예를 들어서 주황색하고 노란색하고 섞으면은 다른 색깔이 되는데 이 보색 관계는 섞으면 색이 아예 없어진다면서요. 막 검은색으로. 왜 그러냐? 이거는 아까 그 물리적인 파장, 예를 들어서 주황색을 만드는 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몇백 나노미터 이런 파장. 그걸로 설명이 안 된대도요. 그것은 우리 몸의 구조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이제 대립과정 이론인데 우리 망막에는 그 색깔을 구별하는 원추 세포가 있죠. 원추 모양의 세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장파, 이 L 장파예요. 장파를 인식하는 원추 세포가 있고 중파, 미들. 이게 장파가 빨간색이죠. 빨주노초 파남보 할 때 파장이 긴 게 빨간색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빨주노초 파남보 할 때 보라색 쪽이 이제 단파죠. 그죠? 청색 쪽이 단파예요. 그래서 이게 대충 장파를 인식하는 원추세포가 있고 중간 정도 되는 파를 인식하는 원추세포가 있고 단파를 인식하는 원추세포가 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시신경의 구조를 보면은 이 시세포, 그러니까 이게 시신경의 다발이죠. 이 구조는 파란색을 인식하든지 노란색을 인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같이 파란색과 노란색을 같이 인식 못해요. 이쪽은 이 세포는 빨간색하고 청색을 동시에 인식 못하고 각각 다른 색 초록색을 인식할 때는 이게 그 그린이죠. 그린을 인식할 때는 레드를 인식 못해요. 옐로우를 인식할 때는 블루를 인식 못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색깔이라는 거, 컬러, 이 색 현상이죠. 색 현상. 아까 말씀드린 색조라든지 명도라든지 채도라는 이 현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래도요. 그리고 칸트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 색깔을 인식하는 마음의 범주를 미리 갖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몸하고 저 바깥 세상이 같이 만들어낸 이미지거든요. 이게 실제하는 거예요. 이 색깔 현상이 이 간객관적인 인식론 이 현상을 설명하기 좋기 때문에 이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지식, 마음 모든 현상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도대체 그게 그럼 실제 교육하고 애들 가르치는 거하고 우리 사는 거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저마다의 그런 그 인식, 학습을 거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간객관적 인식론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모든 게 다 연결되잖아요. 물론 이제 데이터라는 게 하나 등장하죠. 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게 결국 다 디지털화 되잖아요. 디지털화 되지만은 뭐
그 인간과 사물, 그러니까 사물이 또 부각되죠. 인간과 사물과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맞물려 돌아가는 거.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관계과정 인식론이 같이 주체와 객체가 맞물려 돌아가는 속에서 실체가 만들어지는, 리얼리티가 만들어진다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관계과정 인식론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대를 여는 그런 그 철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예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인식론과 관련해서 큰 주제가 그거예요.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언어도 일종의 테크놀로지거든요. 문자도 테크놀로지고. 이제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전면화된 거 아니에요.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그 인식 현상을 설명하고 어떻게 교육 현상을 설명하고 새롭게 만들어 나갈지 그게 이제 우리의 과제죠.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라기보다는 저는 그거 뭐 이렇게 뭐 안타깝거나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그 스피노자도 에티카에서 우리 몸도 부분적으로는 그런 계속 모순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모순적인 현상도 그 부분 자체가 그거는 코나투스를 행사하는 것이다. 어? 예를 들어서 교사의 일부가 여전히 옛 것을 고집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코나투스를 그러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런 걸 유지하려고 하는데 응? 그거를 뭐 우리가 어떻게 뭐 없애려고 해도 그거는 뭐라고 했더라.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없애려는 것은 그거를 뭐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인식론에 기반한 실천들이 계속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네?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몸에 어떤 나쁜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스피노자도. 그렇지만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야 그게 없어진다. 마찬가지죠. 교육 혁신이나 개혁도 그걸 뭐라고 하기보다는 아니 먼저 아는 사람들이 그걸 실천해 나가면은 그건 자동으로 해소가 되죠. 예. 이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차 등급의 오토포이에시스, 그러니까 사회죠, 사회. 뭐 쉽게 얘기하면 사회죠. 그런 거를 만들어 나가려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결국 구조 접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 곁에 올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 가능성의 영역을 계속 넓혀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현재 뭐 10분이 계신데 이거 우리가 우리 10명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좀 참여해서 같이 우리랑 논의를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그 여지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본 거예요. 맞더라. 우리 주장이 옳으니까는 너네들 내 말 들어라. 나를 따르라. 이게 이게 아니라 어, 같이 그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데 개인마다 몸의 구조, 뭐 마음까지 포함해서 그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죠? 근데 이제 기존의 교육은 그걸 이제 복잡성 교육 이론에서는 프리스크립티브하다고 그러거든요. 기존의 교육 이론이나 실천은 다 프리스크립티브한 거예요. 사전에 다 처방된 거예요. 이것이 사전에 이 지식이 맞다. 이 지식을 네가 지금 배워야 된다. 다 프리스크립티브한 거거든요. 그 말은 아까 처음 그림에 나온 것처럼 확실성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확실성의 유혹에 빠져요. 우리가 자아에 집착하는 것도 그 확실성의 유혹에 끊임없이 빠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지만은 우리는 가능성에 대한 처방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프로스크립티브 하다고 그래요. 저도 이거 처음에는 이걸 뭘로 번역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했는데 그것도 적절한 번역어가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프리스크립티브에서 프로스크립티브한 걸로. 그러니까는 나는 지금 현재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깨달아. 응?
그러려면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해결하려면은 프리스크립티브 하면 안 되죠. 그 사람하고 같이 가능성의 얘기를 열어갈 수 있는 여지를 끊임없이 확장시켜 나가야 되죠. 프로스크립티브 해야 되죠. 그게 사랑 없이 되겠어요, 그게? 나만 잘났어. 이런 생각만 갖고 되겠어요, 그게? 네? 우선 그 실제를 말씀드리면요. 이거 실제 존재 이렇게 나가면 이건 이미 이제 형이상학적인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간객관적 인식론에는 실제를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주관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이미지. 그러니까 시각 이미지, 시각적인 의미도 우리가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리고 제 목소리 들리시잖아요. 제가 말하면서 나오는 건 그냥 공기의 파동일 뿐인데 이 파동을 여러 선생님들의 몸이 들으시면서 이미지하고 의미를 계속 만들어내시잖아요. 이런 게 실제라는 거예요. 후각 이미지, 촉각 이미지 이런 거 다. 그리고 마음의 마음.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말한 관념의 관념이 또 계속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그걸 또 어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건 육감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5개의 감각이 있고 또 관념의 관념이 만들어내는 그런 이미지도 있죠. 육감 비슷한 거. 그런 게 실제라는 거죠. 객관도 아니고 주관도 아니고 그 중간이라고 표현돼요. 미들. 예. 중간에서 만들어진 그 이미지, 그걸 실제로 보면서 동시에 그것을 객관이라고 주장을 해요. 마트나 바렐라. 그 대신 그것을 그냥 객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괄호친 객관. Objectivity in parenthesis.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이라는 개념 자체도 달라져 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다면 과학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러니까 인터 오브젝티비티가 우리가 복잡성 교육이라는 것이 기존의 이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과학을 설명할 때는 그걸 인터 서브젝티비티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토마스 쿤이 주장한 게 여전히 유효하대도요. 과학적 이론이라는 것은 결국 과학자들의 공동체가 만들어낸 것이다. 그게 인터 서브젝티비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이라는 이론도 그러니까 과학적인 이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공동체가 같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것은 마뚜라나가 주장한 그 사랑,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인간은 그 언어 속에서 결국은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이 이제 허구적인 관념도 만들어내지만은 언어를 같이 쓰는 그 공동체끼리 인터 서브젝티비티하게 합의한 거 이게 과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이 복잡성 교육의 간객관적 인식론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물과의 연결. 예를 들어서 우리 물은 0도씨에서 끓는다. 물은 100도씨에서 끓고 물은 0도씨에서 언다라는 과학적 지식도 결국은 과학자 공동체가 만들어낸 것이긴 하지만은 온도계라는 사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지식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인터 오브젝티비티에서는 사물하고의 연결도 주장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터 서브젝티비티 이론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또 과학을 부정하는 건 아니죠. 간객관적 인식론이. 그래서 그런 기존의 그런 과학적 방법 있잖아요. 뭐 통기학 이런 걸 절대 부정하는 게 아니래도요. 그걸 다 포용하면서 훨씬 더 세상을 넓게 설명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뚜라나하고 바렐라는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과학적으로 소위 말하는 과학적인 객관적인 이론이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이 그동안 쭉 지적인 그 내추럴 드리프트 해온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적인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험의 한도 내에서 설명되는 법칙과 원리다라는 거예요. 확실성의 세상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내추럴 드리프트 해온 그 속에서는 그게 적실성을 갖는 거죠. 철학적으로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과학자 중에는 어떤 그 최종 이론이 있다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관객관적 인식론의 논리에 의하면은 그런 거는 사실 없는 거죠. 그게 환상이죠, 환상. 세상은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객관은 없는 거죠. 물음 자체가 여전히 뭔가 확실성이 있을 거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하는 질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은 그게 그래서 허무주의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뚜라나와 바렐라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게 우리가 허무주의나 그걸 뭐라 그러죠? 불가지성이라고 그러나요? 그런데 빠지지 마. 그런데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 내추럴 드리프트라든지 이런 게. 그런데 안 빠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 확실성의 그런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확실성의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마음대로 해도 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인식하는 주체는 끊임없이 환경에 의해서 끊임없이 제약을 받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다가 확실한 건 없어. 우리 집이 지금 19층이거든요. 확실한 거 없어. 나 떨어져서 안 죽을 수도 있어가지고 뛰어내리면 저 죽잖아요. 그 제약을 받잖아요. 환경으로부터. 구조 접속이라는 구조 접속.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연결이라는 것이 말이죠.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연결이 아니라 스트럭처럴리 커플링 된 거예요. 끊임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조 접속돼 있기 때문에 어떤 상호 섭동작용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그 마뚜라나하고 바렐라는 이런 그 인식론을 제기하면서 그 기존의 그 다윈의 진화론하고는 또 다른 주장을 해요. 그 다윈의 진화론의 핵심 개념은 자연 선택론이잖아요. 내추럴 셀렉션, 그죠? 자연적으로 선택되는 거죠. 내추럴 셀렉션.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마뚜라나하고 바렐라는 자연 표류, 내추럴 셀렉션이 아니라 이거 잘못 썼네요. 내추럴 드리프트를 중요해. 내추럴 드리프트.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자연 표류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 아니라 자연 선택이 아니라 내추럴 드리프트, 자연 표류, 자연적 부동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주의할 게 뭐냐면은 이게 자연 선택을 또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자연 선택도 굉장히 그 자체가 여전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연 선택보다는 내추럴 드리프트가 훨씬 더 많은 걸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저기 마뚜라나하고 바렐라는 이걸 주장하는 건데, 왜 자연 선택이 아니라 자연 표류를 주장하냐면은 이 인식하는 주체의 어떤 그 능동성, 그죠? 인식하는 주체들이 이 세상에 적응해 갈 때 단순히 수동적으로 적응하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자기 인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 능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신체가 때로는 수동적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능동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윈의 자연 선택은 그 능동성을 제대로 못 봤다라는 거예요. 이 마뚜라나하고 바렐라는. 그래서 내추럴 실렉션이 아니라 내추럴 드리프트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동성과 능동성을 구분해서 능동성을 강조하는 것도 누구예요? 스피노자가 그걸 주장했잖아요. 그 에티카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속 상태에서 벗어나려면은 그 우리가 능동성을 또 스피노자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내추럴 실렉션이라는 게 뭐예요? 그 제가 옛날에 요걸 이제 진화론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워러월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워러월드. 그 다이하드 주인공이 누구죠? 다이하드 주인공. 그 사람이 나오는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지구가 이렇게 환경 재난이 와갖고 지구가 다 물로 뒤덮였어요. 물로 뒤덮여갖고 사람들이 막 여기 아가미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가미가. 근데 진화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워러월드 세상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냥 막 그 물속에서 생활하다가 내 몸이 거기 적응돼서 갑자기 내 여 귀에서 아가미가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진화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내추럴 실렉션이 뭐냐면은 워러월드 세상이 왔어요. 워러월드 세상이 왔는데 사람들이 오랜 세대를 거치면서 특히 그 난자가 만들어지고 정자가 만들어지고 난자하고 정자가 수정되는 과정에서 그 유전자 변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 알매나무 앞부분에서 그 마뚜라라가 쭉 설명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인데 변이가 많이 생기죠. 그죠? 그때 우연히 아가미를 만들어내는 그 변종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워러월드가 아닌 세상에서는 잠시 그 아가미가 있는 변종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이상한 거죠. 걔는 적응을 못하고 바로 죽어버려요. 그런데 워러월드 세상에서는 어쩌다 잘못해갖고 일종의 유전병이죠. 유전병으로 인해서 아가미가 생긴 그 변종이 만들어지면은 걔는 오히려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를 거듭할수록 걔 자손은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죠? 아가미가 없는 자손은 자꾸 그 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 인간이라는 그 집단의 유전자 풀로 봤을 때 아가미를 만들어낸 유전자의 수는 점점 증가하는데 아가미를 만들어내지 않는 유전자는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아가미를 가진 개체가 내추럴 실렉션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자연 선택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론에는 그 인식 주체, 행위 주체의 능동성을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 실렉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능동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실렉션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왜 초이스라는 개념 있잖아요. 우리 교육학에서도 스쿨 초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 선택 이론. 근데 이 초이스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것 중에서 선택하는 건데 이 실렉션은 그냥 있는 것에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선택하는 주체의 능동성을 포함한 개념이기는 해요. 우리가 그 2025년도부터인가 하려는 고교 학점제가 그게 단순한 초이스가 아니라 그 실렉션을 전제로 하는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고교 학점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교과나 과목을 단순히 초이스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고교 학점제는. 실렉션 하는 거죠. 새로운 교과나 과목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실렉션 되지 않는 교과나 교사나 학교는 그거는 실렉션에서 탈락되는 것이고 세계 변화에 맞는 그 교과나 과목은 이거는 실렉션 돼야 되는 그런 개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실렉션도 어느 정도 능동적인 개념이지만은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라고 본 거예요. 이 마뚜라나는. 그러니까 이게 내추럴 드리프트는 어떻게 돼요? 이 드리프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왕좌왕한다는 거 아니? 우왕좌왕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한 개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고 굉장히 뭡니까?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수련을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서 이제 이 마토라나는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 그 동그라미 화살표 중에 가운데 타원형 화살표, 이 신경계가 너무 고도로 발달된, 그러니까 들레즈의식으로 표현하면은 무한히 변형 가능한 신체가 됐어요. 인간은 이미 무한히 변형 가능한 신체. 사실 인간들 말이죠. 우리 한번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전개돼도 우리 인간들 다 적응하잖아요. 결국은 적응하면서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단점도 있다고 그랬죠. 단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너무 출렁거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단점도 있지만은 진화 단계에서 인간은 언어적 영역을 언어적으로 구분하는 언어를 만들어내면서 의식이 만들어지고 자의식이 만들어지면서 자아라는 허구적 관념을 또 갖게 돼요. 이게 이제 그 바렐라가 그 몸의 인지과학에서 이것을 그 동양 철학하고 연결시키면서 아주 그 흥미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알메나무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복잡성 교육에서는 그 자아는 허구적인 것으로 봐요. 이 불교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자아라는 것은 셀프,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셀프, 그 자아. 우리가 굉장히 자아에 집착하거든요. 근데 그런 자아도 그러니까 인간은 의식을 갖고 언어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허구적 관념도 얼마든지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거를 이제 좀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측면은 인간은 그 언어 속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언어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고도의 지적인 문명을 이룩하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골치 아픈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고도의 지적인 행위잖아요. 이게 언어가 있기 때문에 또 결국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또 이 알매나무 뒷부분에서는 쭉 합니다. 축성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얘기인데 제가 이제 그 여전히 질문은 저는 이제 무슨 질문이 나올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여전히 이 주체와 객체가 분리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전히 잘 마음에 안 와닿으실 거예요. 그거를 설명할 때 이 앞에 알메나무의 앞부분에 색지각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색지각이라는 게 결국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지식을 어떻게 만들어낸가 그거를 결국은 가장 설명하기 쉬운 색 현상, 색지각을 갖고 그게 설명하기가 너무 좋아갖고 이 마뚜라나하고 바렐라는 그걸 설명하는 건데 우리 세미나에서도 몇 번 다뤘던 내용인데 제가 조금 이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네,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질문 받고요. 네, 여기 그림 보이시죠? 네. 요게 이제 그 알베나무에서 내추럴 드리프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들어간 그림인데요. 여기 이제 산이 있어요. 여기 산이 있으면은 산 정상에서 물을 떨어뜨리면은 이 물방울이 쭉 흘러가잖아요. 네. 여기저기로 막 흘러가는 거. 이게 이제 내추럴 드리프트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그림인데 이 물방울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모르잖아요. 네. 모르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물방울이 흘러가는 궤적을 결정하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모를 뿐이지 이 물방울이 떨어질 때 그 물방울에 떨어지는 각도, 뭐 바람 세기, 그다음에 그 물방울이 부딪힐 때 그 땅바닥에 모래 알갱이의 크기, 모래 알갱이의 역학적인 변화, 이거를 만약에 다 계산할 수 있다면은 또는 사후적으로 그걸 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내추럴 드리프트, 그다음에 이 복잡계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지만 그 모르는 게 왜 모르냐면은 그 너무 변수가 많아서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변수라는 것 자체가 또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모를 뿐이지 그 인과관계는 필연적인 거죠.
그런 면에서. 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연구할 때는 이 변수를 다 할 수는 없고, 아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찾아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는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 몇 개만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죠. 뭐. 아니, 그거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걸 다 그 네. 변수를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 인과관계는 필연적이지만은 음, 그걸 다 설명하지 못하죠, 사실은. 네. 네. 그래서 그 색조 현상을 어떻게, 잠깐만요. 슬라이드 보이시죠? 제가 우리 세미나 때도 한 건데, 한번 그 우리 인식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우리 한번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여인을 본다는 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여인을 이렇게 인식하게 되냐면은 우리 몸하고 이 여인 사이에는 이런 수많은 전자기파가 있는 거죠. 이 전자기파가 가장 파장이 짧은 감마선부터 파장이 긴 장파까지 있는데 우리 몸이라는 복잡계는 그 아까 그 섭동이라는 것을 이제 맞두라나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몸이라는 복잡계는 이 수많은 전자기파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인 요 가시광선에 의해서만 섭동되도록 그렇게 진화를 해온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수많은 전자기파 중에 저 여인의 몸과 우리 사이에 있는 가시광선이 그 저 여인의 몸에서 부닥쳐 나왔던 이 가시광선이 우리 몸에 섭동작용을 일으켰을 때 우리 몸에 섭동작용을 일으켰을 때 우리 신체가 변하죠. 그죠? 우리 시각기를 통해서 우리 뇌가 변하고 그리고 뇌와 연결된 우리 몸의 다른 부분이 변하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저 여인을 볼 때 저 이미지만 딱 만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도 생기고 또 의미도 부여하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은 곧 뭐예요? 우리 신체의 변화예요. 그리고 우리 신체의 변화를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스피노자가 에티카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 인간의 모든 관념은 신체에 대한 관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이클 폴라니도 모든 지식, 모든 지식의 근원은 우리의 신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바로 이 의미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신체의 구조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리얼러티라는 말을 쓰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에서 이제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실제하는 게 뭐냐? 진짜로 존재하는 게 뭐냐 했을 때 그 실제는 주체도 아니고 주체도 아니고 객체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바깥 세상하고 같이 만들어낸 내고 또 의미를 부여하는 이 여자 예쁘다. 응? 이 여자 예쁘다. 그런 의미. 그리고 그런 그 이미지를 의미를 만들었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이거는 주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객관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 이제 공간적인 결국은 비유적 설명인데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그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이 세상이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간객관적 인식론에서는. 근데 그게 마음에 이렇게 맞다 이렇게 얼른 안 와닿죠. 그게 무슨 말이 되냐. 분명히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고 저 바깥에 이 여인이 있는 것도 맞지 않느냐. 근데 따지고 보면 그 말 틀려요. 우리 몸 바깥에 저 50m 전방에 저 여인이 있다는 것도
결국은 우리 몸의 변화에서 만들어낸 의미고 이미지고 세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저 여인 가까이 가서 이렇게 옷을 만져보면 옷이 섬유로 되어 있고, 하얀색이 섬유로 되어 있고 있지 않느냐? 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냐? 무슨 말씀이에요? 그때 말하는 거 섬유니 하얀색이니 하는 것도 결국은 그것도 우리 몸과 이 세상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우리가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고 의미고 세상이죠. 아니 그러면은 이걸 설명할 때 이 전자기파 이거 가시광선 이거 실제로 존재하는 거 아니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냐?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도 결국은 인간의 몸이 만들어낸 이미지고 세상이고 그거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떤 외계인이 있어요. 이 외계인은 그 몸의 구조가 이 감마선에 의해서 협동되도록 그런 별에 살다 왔어요. 그러면은 뭐 감마선이 아닌 다른 거에 의해서 협동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외계인은 이걸 이렇게 설명할까요? 뭐 가시광선 이렇게 막 설명할까요? 이 여인이 하얀색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섬유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까요? 그렇게 인식할까요? 아니죠.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가 뭔지 이런 것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 세미나 때 이 착시 그림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메를러 뽕띠가 주장한 거예요, 처음에. 메를러 뽕띠가 현상학자로서 강객관적 인식론의 그 시조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착시에 대해서 메를러 뽕띠도 언급을 했고요. 이건 착시가 아니라 우리 몸의 구조가 저 그림하고 같이 맞물려서 만들어낸 이미지예요. 여기 이 실제로는 이게 평행선인데 평행선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저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 색 현상을 갖고 많이 설명을 하죠. 우리가 우리 잘 아실 텐데 이 색조, 색 현상의 구조는 세 가지라면서요. 색조가 있고 채도가 있고 명도가 있다. 이게 이제 파란색하고 이쪽하고 이게 보색 관계죠. 이렇게 대각선이. 근데 예를 들어서 주황색하고 노란색하고 섞으면은 다른 색깔이 되는데 이 보색 관계는 섞으면 색이 아예 없어진다면서요. 막 검은색으로. 왜 그러냐? 이거는 아까 그 물리적인 파장, 예를 들어서 주황색을 만드는 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몇백 나노미터 이런 파장. 그걸로 설명이 안 된대도요. 그것은 우리 몸의 구조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이제 대립과정 이론인데 우리 망막에는 그 색깔을 구별하는 원추 세포가 있죠. 원추 모양의 세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장파, 이 L 장파예요. 장파를 인식하는 원추 세포가 있고 중파, 미들. 이게 장파가 빨간색이죠. 빨주노초 파남보 할 때 파장이 긴 게 빨간색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빨주노초 파남보 할 때 보라색 쪽이 이제 단파죠. 그죠? 청색 쪽이 단파예요. 그래서 이게 대충 장파를 인식하는 원추세포가 있고 중간 정도 되는 파를 인식하는 원추세포가 있고 단파를 인식하는 원추세포가 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시신경의 구조를 보면은 이 시세포, 그러니까 이게 시신경의 다발이죠. 이 구조는 파란색을 인식하든지 노란색을 인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같이 파란색과 노란색을 같이 인식 못해요. 이쪽은 이 세포는 빨간색하고 청색을 동시에 인식 못하고 각각 다른 색 초록색을 인식할 때는 이게 그 그린이죠. 그린을 인식할 때는 레드를 인식 못해요. 옐로우를 인식할 때는 블루를 인식 못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색깔이라는 것, 컬러, 이 색 현상이죠. 색 현상. 아까 말씀드린 색조라든지 명도라든지 채도라는 이 현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래도요. 그리고 칸트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 색깔을 인식하는 마음의 범주를 미리 갖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몸하고 저 바깥 세상이 같이 만들어낸 이미지거든요. 이게 실제하는 거예요. 이 색깔 현상이 이 간객관적인 인식론 이 현상을 설명하기 좋기 때문에 이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지식, 마음 모든 현상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니 그 도대체 그게 그럼 실제 교육하고 인식하고 교육하고 애들 가르치는 거하고 우리 사는 거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저마다의 그런 그 인식 학습을 거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간객관적 인식론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모든 게 다 연결되잖아요. 물론 이제 데이터라는 게 하나 등장하죠. 데이터. 그다음에 데이터라는 게 결국 다 디지털화 되잖아요. 디지털화 되지만은 뭐, 그 인간과 사물, 그러니까 사물이 또 부각되죠. 인간과 사물과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맞물려 돌아가는 거.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간객관적 인식론이 같이 주체와 객체가 맞물려 돌아가는 속에서 실체가 만들어지는, 리얼리티가 만들어진다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간객관적 인식론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대를 여는 그런 그 철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예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인식론과 관련해서 큰 주제가 그거예요.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언어도 일종의 테크놀로지거든요. 문자도 테크놀로지고. 이제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전면화된 거 아니에요.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그 인식 현상을 설명하고 어떻게 교육 현상을 설명하고 새롭게 만들어 나갈지 그게 이제 우리의 과제죠.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라기보다는 저는 그거 뭐 이렇게 뭐 안타깝거나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그 스피노자도 에티카에서 우리 몸도 부분적으로는 그런 계속 모순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모순적인 현상도 그 부분 자체가 그거는 코나투스를 행사하는 것이다. 어? 예를 들어서 교사의 일부가 여전히 옛것을 고집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코나투스를 그러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런 걸 유지하려고 하는데 응? 그거를 뭐 우리가 어떻게 뭐 없애려고 해도 그거는 뭐라고 했더라.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없애려는 것은 그거를 뭐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인식론에 기반한 실천들이 계속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네?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몸에 어떤 나쁜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스피노자도. 그렇지만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야 그게 없어진다. 마찬가지죠. 교육 혁신이나 개혁도 그걸 뭐라고 하기보다는 아니 먼저 아는 사람들이 그걸 실천해 나가면은 그건 자동으로 해소가 되죠. 예. 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차 등급의 오토포이에시스, 그러니까 사회죠, 사회. 뭐 쉽게 얘기하면 사회죠. 그런 거를 만들어 나가려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결국 구조 접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 곁에 올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 가능성의 영역을 계속 넓혀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현재
뭐 10분이 계신데 이거 우리가 우리 10명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좀 참여해서 같이 우리랑 논의를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그 여지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본 거예요. 맞더라. 우리 주장이 옳으니까는 너네들 내 말 들어라. 나를 따르라. 이게 이게 아니라 어, 같이 그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데 개인마다 몸의 구조, 뭐 마음까지 포함해서 그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죠? 근데 이제 기존의 교육은 그걸 이제 복잡성 교육 이론에서는 프리스크립티브하다고 그러거든요. 기존의 교육 이론이나 실천은 다 프리스크립티브한 거예요. 사전에 다 처방된 거예요. 이것이 사전에 이 지식이 맞다. 이 지식을 네가 지금 배워야 된다. 다 프리스크립티브한 거거든요. 그 말은 아까 처음 그림에 나온 것처럼 확실성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확실성의 유혹에 빠져요. 우리가 자아에 집착하는 것도 그 확실성의 유혹에 끊임없이 빠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지만은 우리는 가능성에 대한 처방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프로스크립티브 하다고 그래요. 저도 이거 처음에는 이걸 뭘로 번역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했는데 그것도 적절한 번역어가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프리스크립티브에서 프로스크립티브한 걸로. 그러니까는 나는 지금 현재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깨달아. 응? 그러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해결하려면은 프리스크립티브 하면 안 되죠. 그 사람하고 같이 가능성의 얘기를 열어갈 수 있는 여지를 끊임없이 확장시켜 나가야 되죠. 프로스크립티브 해야 되죠. 그게 사랑 없이 되겠어요, 그게? 나만 잘났어. 이런 생각만 갖고 되겠어요, 그게? 네? 우선 그 실제를 말씀드리면요. 이거 실제 존재 이렇게 나가면 이건 이미 이제 형이상학적인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간객관적 인식론에는 실제를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주관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이미지. 그러니까 시각 이미지, 시각적인 의미도 우리가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리고 제 목소리 들리시잖아요. 제가 말하면서 나오는 건 그냥 공기의 파동일 뿐인데 이 파동을 여러 선생님들의 몸이 들으시면서 이미지하고 의미를 계속 만들어내시잖아요. 이런 게 실제라는 거예요. 후각 이미지, 촉각 이미지 이런 거 다. 그리고 마음의 마음.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말한 관념이 또 계속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건 육감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5개의 감각이 있고 또 관념이 만들어내는 그런 이미지도 있죠. 육감 비슷한 거. 그런 게 실제라는 거죠. 객관도 아니고 주관도 아니고 그 중간이라고 표현해요. 미들. 예. 중간에서 만들어진 그 이미지, 그걸 실제로 보면서 동시에 그것을 객관이라고 주장을 해요. 맞으나 다르나. 그 대신 그것을 그냥 객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괄호친 객관. Objectivity in parenthesis.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이라는 개념 자체도 달라져 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다면 과학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러니까 인터 오브젝티비티가 우리가 복잡성 교육이라는 것이 기존의 이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과학을 설명할 때는 그걸 서브젝티비티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토마스 쿤이 주장한 게 여전히 유효하대도요. 과학적 이론이라는 것은 결국 과학자들의 공동체가 만들어낸 것이다. 그게 인터 서브젝티비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이라는 이론도 그러니까 과학적인 이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공동체가 같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것은 마투라나가 주장한 그
사랑,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인간은 그 언어 속에서 결국은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이 이제 허구적인 관념도 만들어내지만은 언어를 같이 쓰는 그 공동체끼리 인터 서브젝티비티하게 합의한 거, 이게 과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이 복잡성 교육의 간접과정 인식론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물과의 연결. 예를 들어서 우리 물은 0도씨에서 끓는다. 물은 100도씨에서 끓고 물은 0도씨에서 언다라는 과학적 지식도 결국은 과학자 공동체가 만들어낸 것이긴 하지만은 온도계라는 사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지식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인터 오브젝티비티에서는 사물하고의 연결도 주장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터 서브젝티비티 이론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또 과학을 부정하는 건 아니죠. 간객관적 인식론이. 그래서 그런 기존의 그런 과학적 방법 있잖아요. 뭐 통기학 이런 걸 절대 부정하는 게 아니래도요. 그걸 다 포용하면서 훨씬 더 세상을 넓게 설명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뚜라나하고 바렐라는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과학적으로 소위 말하는 과학적인 객관적인 이론이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이 그동안 쭉 지적인 그 내추럴 드리프트 해온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적인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험의 한도 내에서 설명되는 법칙과 원리다라는 거예요. 확실성의 세상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내추럴 드리프트 해온 그 속에서는 그게 적실성을 갖는 거죠. 철학적으로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과학자 중에는 어떤 그 최종 이론이 있다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간객관적 인식론의 논리에 의하면은 그런 거는 사실 없는 거죠. 그게 환상이죠, 환상. 세상은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객관은 없는 거죠. 물음 자체가 여전히 뭔가 확실성이 있을 거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하는 질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은 그게 그래서 허무주의가 그래서 나오는 거래도요. 네. 그러니까 마뚜라나와 바렐라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게 우리가 허무주의나 그걸 뭐라 그러죠? 불가지성이라고 그러나요? 그런데 빠지지 마. 그런데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 내추럴 드리프트라든지 이런 게. 그런데 안 빠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 확실성의 그런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확실성의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마음대로 해도 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인식하는 주체는 끊임없이 환경에 의해서 끊임없이 제약을 받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다가 확실한 건 없어. 우리 집이 지금 19층이거든요. 확실한 거 없어. 나 떨어져서 안 죽을 수도 있어가지고 뛰어내리면 저 죽잖아요. 그 제약을 받잖아요. 환경으로부터.